여러분, 1997년 당시 27살의 최수혁과 그의 약혼 여인 26살의 오주연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혼남 최수혁에게는 큰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광주의 한 회사에서 격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25살의 정효실이라는 여성과 내연관계라는 거였어요. 아니, 솔직히 결혼 전이니까 내연 여인 정씨가 더 좋으면 헤어지고 정씨 만나면 되지. 왜 양다리를 걸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결혼식을 단 10일 앞두고 있었던 97년 1월 1일 밤 10시경 이 최수혁은 약혼 여인 오주연을 불러냅니다. 내연녀가 뻔히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거의 삼자 대면처럼 된 거예요. 당연히 이때 좋은 말이 나갔겠습니까? 여자 둘이서 이 남자는 내 거네 마네 하면서 둘이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 두 사람 몸싸움까지 일어난 거예요. 가운데서 이 최수혁은 뭐하고 있었나 몰라요. 그렇게 차 안에서 두 여자 간의 싸움이 계속되던 도중 더 흥분하기 시작한 이 정효실. 끝내 승용차 안 뒷좌석에서 오주연의 목 졸라 죽입니다. 여기서 더 끔찍한 건 이때 피해자 오주연, 최수혁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임신 중. 그러니까 이 최수혁은 자기 아이와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죽어가는 거를, 살해당하는 거를 그냥 지켜만 본 거예요. 이 최수혁과 정효실은 계획을 한 거였는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바로 오주연의 시체를 쌀포대에 담아서 최수혁의 고향이었던 신안군 지도읍의 한 상수도 아래에 갖다 버려버립니다. 맨 처음에 내연녀가 뻔히 있는데 오주연을 부른 것부터 여러 가지 범행 도구가 바로 준비되어 있었고 망설임 없이 바로 신안군 상수도 아래에 버린 거 보면 계획적이었던 것 같죠? 아니, 죽일 필요까지 있었나? 그냥 헤어지면 되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주연,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혹시 정효실과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이 오주연이 아이를 빌미로 안 헤어지고 자기 발목을 잡고 있었거나 혹은 잡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 내연녀 정효실 역시도 이 오주연과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자기 사랑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걸까? 그렇게 시신유기를 한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이 최수혁은 뻔뻔하게 예비 장인이었던 오주연의 아버지와 함께 주연이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종신고를 내고요. 이리저리 팔방으로 찾아다닙니다. 혹시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가 있는 건 아닌지, 각 병원들의 응급실부터 교통사고 조사반까지 이 피해자 오주연의 아버지와 계속 같이 다녀요. 자기가 죽이고 숨겨놓고 자기가 죽인 여자의 아버지와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사이코패스인가? 정말 귀신 영화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정말. 더구나 이 최수혁은요, 오주연을 찾아다니면서 이 오주연의 아버지와 목욕탕까지 같이 가요. 이 모든 걸 피해자 아버지가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기가 차고 화가 났을까요?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도피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이 최수혁은 1월 5일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피해자 오주연의 아버지에게 삐삐로 하나의 음성을 남깁니다. 지금 제가 실제 당시 음성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수혁 정효실입니다. 시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지도 장동 상수도 있습니다. 상수도 포장이 끝나는 도로에서 20m 정도 올라가면 저기 안장 잘해주시네요. 자제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수혁
저와 정효실이 오주연을 죽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례를 잘 치루어 주십시오. 주연이의 시체가 유기된 곳은 어디입니다. 정말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내연 여인 정효실 역시도 자기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하나 남기는데요. 그것 또한 실제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사랑을 택했고 지금 여기서 수혁 씨하고 어떻게 돼도 애안 없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아빠, 엄마 미안해요. 나는 사랑을 택했어요. 이제 어떻게 돼도 여한이 없어요. 그 후에 이 최수혁은 피해자 오주연과의 결혼 자금을 빼돌리고요. 정효실 역시도 지인들에게 돈을 꿔서 약 1,300만 원을 들고 둘이 도망을 갑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몇 명을 피눈물 나게 만들고 지독한 니들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참, 이런 모든 메시지를 듣게 된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친척 차를 이용해서 부산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이 이후에 서울로 다시 와서 한양대학교 인근 자취방을 얻어 도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 여기 숨어 있다 보니까 걸릴 것 같아.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피 자금 중에서 약 500만 원을 이용해 여권 브로커를 통해 위조 여권을 구입하고요. 최수혁이 먼저 1997년 11월 김성민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그리고 뒤따라 정효실도 2달 뒤인 1998년 1월 김현미라는 이름으로 미국으로 도망가요. 미국으로 도망간 두 사람 호화롭게 편하게 살았을까요? 고통스럽게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며 살아도 모자를 파네. 호화롭게 편하게 살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미국에서의 도피 생활을 시작한 이 두 사람은 미국 롱비치라는 곳의 한 슈퍼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숨어 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한 불법 체류자였어요. 거기다 미국에서 정식 취업할 정도의 기술도 없었고 영어도 거의 전혀 못해. 돈도 위조 여권 구매를 하느라고 다 써버렸네. 그러다 보니 다소 조금 치안이 좋지 않은 롱비치의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낮은 수입으로나마 도피 자금을 마련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상황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사람을 죽인 범인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TV 방영을 시작한 거예요. 우선 공개수배 사건 25시와 경찰청 사람들 프로그램에 공개 수배 용의자로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2번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먹혔어요. 방송이 나가고 나서 2000년 8월경 전남 목포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저 LA에서 살고 있는 교민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공개수배 사건 25시를 봤는데 최수혁과 정효실을 공개수배하더라고요. 여기 롱비치에 한 슈퍼마켓 종업원 남녀가 그 두 사람과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요.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이에 형사들은 사건 당시 배포된 수배 전단지를 이 제보자 LA 현지 주소로 보냈어요. 진짜 이 사람이 맞냐? 확인 좀 해줘라. 그런데 이 제보자가 딱 보더니 맞아요. 정확히 이 사람들이에요. 이 소리에 바로 경찰은 외사과를 통해 공조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인 2000년 10월 17일 롱비치 슈퍼마켓에 출근한 두 용의자를 체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이 미국에서 경찰이 딱 체포하니까 이 두 명이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희는 정효실, 최수혁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김성민, 김현미라고요.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람을 죽여요.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숨길 수 있겠어요?
경찰이 이들의 지문을 한국에 보관되어 있던 지문과 대조한 결과 최수혁과 정효실이 맞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제서야 이들은 신원을 속여서 미국에 입국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범행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해요.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이 두 명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면 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범죄인, 그러니까 용의자나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도 조약은요, 98년 6월 발의돼서 99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이 두 명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이 되었어야 돼요. 하지만 송환을 시키려면 이 송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송환 요청이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서류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되게 좀 뭔가 까다로워. 이에 경찰은 범죄로는 못 데려오고 우선 이 두 명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우선 불법 체류자 자격으로 이들을 구금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청은 한국, 미국 범죄자 인도 조약 제10조에 의거한 긴급 인도 구속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조약 제10조가 뭐냐면 긴급한 경우 일방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인도 청구될 범죄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형이 선고되었음을 통보하고 범죄자 인도를 청구할 것임을 보증함으로써 인도 청구될 자에 대한 긴급 인도 구속을 당사국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으면 그 범죄에 대한 인증과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바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옆에 기사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긴급 인도 구속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두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무서워지니까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라면서 잦은 귀국 의사를 밝혀 2000년 10월 31일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바로 구속됐어요. 그리고 2001년 4월 1심 법원은 정효실에게 징역 18년, 최수혁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내가 왜 18년이에요? 내가 왜 10년입니까? 너무 셉니다. 좀 깎아주세요. 바로 항소했고 이 항소심에서는 정효실에게 10년, 최수혁에게 4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니 무슨 항소만 하면 깎아주는 것 같아. 너무 무고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한 남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 하나 잘못 만나 무고한 여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징역 10년, 징역 4년이 말이 됩니까? 범행 이유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둘이 결혼하고 싶어서. 이 오주영과 이 아이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결혼 자금 가지고 토끼려고 그 돈으로 둘이 새 살림 차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헤어지고 만나면 되지.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 치고 너무 벌이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해서 연애하고 약혼하고 그랬을 텐데 이 남자에게는 약혼녀에 대한 조그마한 애정도 없었던 걸까요? 내연녀가 자기 약혼녀를 죽이자 했을 때, 죽일 때 그러자 얼른 죽여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 내연녀가 자기 그 예비 신부를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예비 장인 어른과 살인 후 목욕탕까지 같이 가가지고 서로 막 때를 벗겨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신안 예비 신부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